네, 안녕하세요. 부자촌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1월 5일에 나왔던 서울시 보도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여기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지금 시민의 숨통, 티율, 규제 철폐 1, 2호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1, 2호 이 숫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앞으로 계속해서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규제를 철폐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제가 다루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 서울시는 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하고자 하는지 자세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제가 지금 일주일에 한 개 지역에 대해서 제가 깊게 조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주 서울 곳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지난 영상들 궁금하다면 멤버십 영상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또 이제 전자책을 이제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제 블로그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전자책 보시면 일단 제가 동대문구랑 성동구, 마포구 전자책 출간했으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뭐 내용은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 왜 갑자기 이 서울시는 규제를 철폐하고자 할까요? 사실은 지금 부동산 시장 굉장히 안 좋죠. 일단 건설사도 이제 망하기 직전이다. 이런 언론에서도 기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공급업자, 이제 부동산도 당연히 공급업자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공급업자가 너무 괴롭혔더니 많이 괴롭혔잖아요. 사실은 지난 정권도 그렇고 사실 이번 정권도 사실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크게 부동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규제를 완화해줬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규제 있었던 규제를 갑자기 왜 철폐하고자 할까? 결국은 그만큼 정부 입장에서 더 이상 이 부동산 지금 이 건설 시장을 이제 안 좋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정부 차원 아니죠. 어떻게 보면 서울시 일단 차원에서 일단은 서울시 내에 있는 규제를 완화해주고자 한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뭐 주거 복합 건축물의 비주거 시설의 비율을 상업 지역은 20%에서 10%로 준주거 지역은 아예 폐지를 하겠다. 그래서 결국 나와 있잖아요.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 사실 이런 거는 일단 정부에서 먼저 나와야 되는 대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일단 서울시 차원에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그 정책을 내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뭐 이거는 서울시도 지금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을 보면 지금 사실은 지방은 더 어렵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지금 더 건설 경기 활성화 앞으로 계속 이런 대책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 영향 평가 이 면제 확대를 하겠다고 절차도 완화하겠답니다. 사실 지금 봤을 때 좀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일단 설명해 드릴 거고요. 결국은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비주거 시설의 비율을 완화를 시켜줄까? 이런 궁극적인 이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결국은 지금 서울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규제를 해주는 거겠죠. 뭐 그렇게 괴롭히던 공급업자가 갑자기 예뻐서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은 아닐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주택 공급 활성화, 건설 경기, 사실 이 건설 경기는 내수의 핵심입니다. 사실 근데 지금 내수 시장이 안 좋잖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 문제도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 건설 경기 활성화, 어쨌든 간에 서울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규제를 철폐하고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나요? 이 다주택자 죽이기, 건설사 죽이기. 하지만 이런 것들은 영원한 건 없습니다. 당연히 한쪽을 억누르면 다른 부작용이 생기겠죠. 그 부작용이 이제 수면에 드러나기 시작해서야 이제 이런 규제를
완화해주는 움직임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이제 급등, 급락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간에 저는 앞으로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방정부 차원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앞으로 이제 다주택자나 건설사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철폐를 하고자 하는 거겠죠. 일단 건설사 분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업과 준주거 지역 내에는 이 상업지역과 준주거 지역 내 주거 복합 건축물을 이제 지으고자 할 때는 이 복합 건물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주거지만 100%로 지을 수 없습니다. 비주거 용도의 비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상업지역은 기존에 20%였고 준주거 지역은 10% 이런 비율이 이제 서울시 차원에서 일단 이 비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비율을 완화하겠다. 그리고 이제 아까 환경영향평가 이 면제 굳이 지금 나중에 나오겠지만 중복대 평가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 사업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 서울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모아터널이라든지 신통기획 이런 걸 만들음으로써 대상지도 계속해서 지정 요건을 완화해줘 가지고 대상지를 확대를 했다. 거기에 초점 맞췄거든요. 근데 사실은 진짜 실질적인 주택을 공급한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정비 사업, 특히나 이 서울시에서는 주택 공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소규모 정비 사업 이런 것들에 이제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이 이어지기까지에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재개발을 봤을 때도 사업 시행 계획 이런 단계별로 또 있잖아요. 그런 단계별 이제 기간도 단축시켜주고 그런 것들도 중요한데 일단 환경 영향 평가는 그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정비 사업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제도 개선을 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이 두 가지 규제 철폐의 목적은 건설 경기 활성화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에게 빠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불합리하게 적용된 규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러면 사실은 왜 그럼 이때까지 이 어려움을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나 이런 사실 비판은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갑자기 상업지역의 주거복합 건축물 비주거시설의 비율을 완화하고자 할까요?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을 지을 때는 비주거시설의 비율이 그리고 비주거시설의 용적률 이런 규제가 있거든요. 근데 상업지역에 대한 비율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그러니까 조례라는 거는 일단 서울시 차원에서 개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서울시 차원에서 개정이 가능한 이 조례 변경이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준주거 지역 내에 있는 주거복합 건축물의 비주거시설 용적률 규제가 또 있습니다. 이 규제는 이제 서울시의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이 있거든요. 또 이건 제가 뭐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서울시 차원에서 기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개정하면 충분히 중앙정부의 인허가 없이 서울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하고자 하냐? 지금 현재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뭐 대형 복합 쇼핑몰이라든지 온라인 쇼핑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실 오프라인 시장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왜 이렇게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이제 이 비주거 시설의 비율을 서울시 차원에서 굳이 이걸 정해놓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 상가 이런 비주거 시설보다는 사실은 지금 급한 것은 도심 내에 있는 주거 시설 이 수요를 받쳐줄 수 있는 주택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의 비주거 시설 비율을 이거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데 연면적이 20%에서 10% 획기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런 것도 잘 봐야 돼요. 연면적의 기준이 연면적입니다. 계속해서 뭐 연면적, 용적률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혼용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상업지역에서는 연면적이 20%였는데 이거를 10%로 낮추겠다. 그래서 심지어 또 임대주택이나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 이런 것들을 도입할 때는 이게 중요하겠죠. 수상복합이 아닌 100% 단일 공동주택도 허용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봐도 일단 서울시가 어떻게 일단은 유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 너희들 뭐 시행사, 시공사 이렇게 쓸 거잖아요. 너희들 이제 상업지역에 만약에 임대주택 이런 조금 공공성 측면에서 주택을 공급을 해주면 100% 공동주택도 허용을 해줄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준주거 지역 내에 있는 주거 복합 건축물, 비주거 시설 용적률 규제는 이거는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조례도 없는 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 이것도 기준을 바꾸면 됩니다. 이것도 원래 규제가 용적률의 10% 이것은 용적률이죠. 앞에는 연면적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용적률도 사실은 대지 면적이랑 연면적 이런 걸로 기준을 정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연면적이랑 용적률은 다른 단어죠. 어쨌든 간에 용적률 10% 규제를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해서 즉시 폐지한다. 이것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서울특별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 관리 운영 기준이 있거든요. 이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거는 24년 7월 15일 날 개정이 되었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 20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 여기 나와있죠. 상업지역 내에 있는 주거 복합 건축물의 용도 비율과 용적률은 서울시에 있는 도시계획조례 제50조 제1호 그리고 별표 16의 범위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거 외 용도 비율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용적률도 이렇게 같이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조례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보시면 이게 또 뭐였죠? 대신에 기존에 이거는 개정 전입니다. 24년 7월 15일 버전에서도 전략 용도를 도입하거나 임대주택 이건 한시구정으로 냈죠. 이거를 설치하는 경우는 주거용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개정안에서는 일반 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할 때는 100% 아까는 완화했는데 100%까지 단일 공동주택도 허용한다. 이런 것들 이런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지금 서울시가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서울시가 뭐가 급한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기존에도 전략 용도를 도입할 경우 그러니까 이 전략 용도란 것은 어떤 건가요? 바로 이 중심지 육성 제가 항상 뭐 중심지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뭐 도심지, 강역 중심지, 지역 중심지, 지구 중심지 이런 각 이제 서울시의 뭐 3도심, 7강역 중심, 12지역 중심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육성 방향이 있는데 그에 부합하는 용도 그리고 지역의 전략적인 육성 시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용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용도에는 이제 노인 복지 시설이 필요하다. 그럼 역세권에 노인 안심주택을 지을 때는 우리가 임대주택 완화를 해주겠다. 이런 거는 기존에도 있었던 건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일반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에서는 100%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업지역과 이것도 지구 단위 계획 기준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보시면 상업지역 및 준주거 지역 내에 있는 비주거 용도 비율을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아까 준주거 지역도 10% 이상으로 한댔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걸 지상층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하에 설치를 하면 안 되고요. 지상층에 설치하도록 한다라고 서울시의 운영 기준, 지구 단위 계획 운영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것은 제가 가져봤는데 공공정비 사업, 그러니까 뭐 공공재개발이라든지 공공재건축, 그리고 신통기획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과 준주거 지역 내에 비주거 비율을 용적률의 5% 그러니까 이것도 완화를 해준 거죠. 근데 이것도 한시 규정 이렇게 있었습니다.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서울시가 보면 한시적으로 뭘 하겠다
이걸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한시적 적용이 진짜 한시적일까? 이런 의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정책 입안자도 사실은 정책을 새로 만들다 보면 일단은 여러 가지 반응도 살펴봐야 되고 혹시나 이제 부작용이 없는지 그런 것들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제 자신을 디펜스하기 위해서 한시적이라는 문구를 넣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거는 시대적인 흐름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그 정책 방향에 맞게 결국은 한시적 적용이 계속 연장되거나 이 고착화된다.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아니면 한시적 적용이 추가 완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적다 말하는데 이번 지금 이 보도자료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앞에 뭐 여러 가지 한시적 규정 이것이 완화되었다. 추가적으로 완화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상업지역 내 주거 복합 건축물의 용도 배분 및 용적률 관련 기준이 도시계획 조례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2017년도 7월 13일까지 당초에 운영되던 게 이제 2019년 3월 28일 날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와있죠.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임대주택 도입 시 용도 비율이라든지 용적률을 완화해주겠다. 100%라는 말은 안 나와있죠. 어쨌든 간에 완화를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19일 날 한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일괄적으로 이 2019년 3월 28일 날 아까 완화했던 것을 다 반영해서 일괄적으로 재정비 되었죠. 사실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는 공부를 하다 보면 많거든요. 사실 뭐 고도지구 완화 이런 것들도 한번 이제 완화가 나왔고 고도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랑 고도지구가 겹치는 그것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재정비하는 그것도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건 제가 한번 그 고도지구에 대해서 한번 다룰 때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 영상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앞에서 한시적이라는 적용이 첫 번째 케이스로는 계속 연장된다. 그래서 기한이 연장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영원히 고착화된다. 이런 사례가 있다 했고 두 번째 사례는 한시적 적용이 추가 완화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22년 6월 20일 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 기준을 보면 제가 이런 케이스를 알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기준에는 역세권의 범위, 그러니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에서 의미하는 이 역세권의 범위를 이제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1차 역세권은 250m로 한다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22년 6월 20일 날 역시나 마찬가지로 나와있죠.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차 역세권은 이제 350m 범위로 한다. 이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2차 역세권은 250m에서 500m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25년 1월 1일 참고로 이것도 개정이 됐습니다. 이때 보면 이 한시적 완화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아예 350m라고 상시적으로 이렇게 문구가 적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시로 변경되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시적 적용이라는 말이 고착화되었다. 상시 적용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트렌드를 아셔야 됩니다. 참고로 24년 참고로 그 역세권 활성 사업도 있잖아요. 이것도 헷갈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에서의 역세권의 범위랑 역세권 활성 사업에서의 역세권 이 범위가 미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역세권 활성 사업에서의 운영 기준은 지금 여기서는 중심지를 좀 따지잖아요. 도심지나 강력 지역 중심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아니면 2차 두 개의 노선 이상이 교차하는 상승형일 경우는 역세권 범위를 승강장으로부터 350m, 지구 중심지나 비중심지 같은 경우는 250m 이렇게 중심지별로 차이를 두고 있다. 이것도 한 번까지 설명해 주시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제가 2017년도 7월 13일 날 있었고 2019년 3월 28일 날 지금 이 서울시의 도시계획조례가 변경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기존에는 주거 외 용도 비율이 중심 상업지역이나 일반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 상업지역도 지역 중심지 이상 같은 경우 연면적의 30% 이상 그리고 근린 상업, 일반 상업, 지구 중심지 이하 그리고 이때의 경우는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었는데 갑자기 2019년 3월 28일 날 어떻게 변경됐죠?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으로 이제 한시
규정이긴 하지만 완화가 되었습니다. 30% 이상이었는데 20%로 완화가 되었죠. 이런 식으로 한번 완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용적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도 비율뿐만 아니라 용적률도 기존에는 400% 이상 이하였는데 플러스 임대주택 확보할 경우는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참고로 역사 도심은 제외입니다. 6% 이하, 뭐 근린상업지역이라든지 일반상업지역 500% 이하 이런 식으로 이것도 한시적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완화가 되었죠. 참고로 이거는 2019년 3월 28일이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이죠. 그러니까 이때도 이런 식으로 규제를 완화를 해주고자 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시계획 조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심상업 잘 보이나요? 너무 두껍죠?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그러니까 상업지역도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이렇게 나뉘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업지역에 대한 이야기만 있지 그 어디에도 준주거 지역에 대해서는 없죠? 이것도 한번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업지역은 도시계획 조례에 뭐 용도 비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만 준주거 지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2009년 3월 28일날 보면 준주거 상업지역 내 이제 주거 복합 건축물의 용도 비율이라든지 용적률의 변경 규정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건축 허가를 신청한다. 그래서 2019년 3월 28일부터 3년 이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까지만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조금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시적 완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 9월 19일 날 보면 지구 단위 계획이 일괄적으로 재정비한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중에서도 상업지역을 포함하는 이런 101구의 구역이 일괄적으로 일단 변경됩니다. 이런 식으로 강남구에는 예를 들어서 양재지구라든지 국제교류 복합지구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아까 이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 이제 도시계획 조례 이 바뀜에 따라서 변경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참고인데 원래 이 용적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도 이 도시계획 조례에 이제 용적률이 일단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고는.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1000%, 단 서울도심 같은 경우는 800% 이런 식으로 준주거 지역은 400% 이런 식으로 다 이거는 도시계획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다. 이 조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인천시는 또 다르게 적용받는다는 것이죠. 부산광역시도 이 규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있지요. 나와있지만 이 도시계획조례도 보면 여기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별표 16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마찬가지로 준주거 지역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공업 지역도 나있죠. 중공업 지역에서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별도의 용적률 체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이나 중공업 지역에서 이제 주거 복합 건물,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조금 더 용적률을 완화해준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강화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용적률을 조금 더 특례를 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표 8, 이 보시면 참고로 이 별표 8이나 별표 9, 별표 10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로 가져봤어요. 별표 8은 중심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중심 상업지역 안에서는 단순한 공동주택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 그러니까 비주거용의 용도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비주거 섞여 있는 것들만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반 상업지역도 단순히 공동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이런 것들은 짓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합된 것, 다른 용도와 그러니까 비주거 용도와 복합된 것들은 제외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다 예외를 뒀죠. 근린상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조례,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 별표 16이 중요하겠죠. 별표 16에는 용도 비율을 어떻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연면적의 20%로 한다. 의무 비율입니다. 의무 비율. 그러니까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이든 유통 상업지역이든 근린 상업지역이든 일반 상업지역이든 어쨌든 간에 이 상업지역 내에서 전체 연면적의 이제 20% 이상 비주거 용도로 공급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용도 비율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별도로 뭐 보시면 나목을 보면 별도의 뭐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제 예외적으로 뭐 10% 이상으로 할 수는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보시면 뭐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서 주거 기능의 입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비 촉진 지구 그리고 뭐 시장 정비 사업이라든지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조금 완화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용적률입니다. 아까 용도 비율뿐만 아니라 용적률도 상업지역 내에 있는 주거 복합 건물의 용적률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준적으로 이 주거용에 해당되는 것은 보시면 400% 그러니까 비주거 용도는 제외하고 주거 용도로 공급되는 것의 용적률은 일단 400% 이하로 해야 된다. 더 많이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한선을 이제 이 도시계획조례에서 일단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이렇게 보면 또 마찬가지로 감옥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공공주택이라든지 민간 임대주택 이렇게 조금 이제 공공성이 측면에서 주택을 공급한다고 봤을 때는 조금 완화해주겠죠. 이렇게 보시면 중시상업지역이나 서울 도심 이런 제외하고는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600% 이하 그리고 서울 도심 내의 일반 상업지역과 근린 상업지역은 500% 이하로 주거용의 용적률을 완화해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식으로 중심지 육성 방향에 부합하거나 뭐 전략적 육성, 시 서울시의 정책 목적 달성 이런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는 추가로 또 허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을. 따라서 제가 뭐 중심지라든지 서울시의 정책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이런 도시계획조례 이런 식으로 더 완화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정리해 보자면 이런 식으로 주거 복합 건축물이 있다고 했을 때요.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에서 기존에 이제 주거용의 용적률은 400% 이상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 400% 지을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절반 그러니까 어디 이랬죠? 이 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600% 지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600% 지을 수 있는데 이 절반은 증가하는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6% 증가했으니까 그 중에 절반 100%는 임대주택 나머지 100%는 주거 용적률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이 한시적으로 적용되긴 했지만 최대 지금 75% 전체 용적률의 75%를 지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략 용도를 도입할 경우는 더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로 허용할 수 있다 했지 여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허용한다 이런 건 안 나있거든요. 그러니까 제한이 없다. 최대 100%까지 이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 그럼 왜 이제 이런 식으로 비주거 용도의 비율을 지금 서울시가 컨트롤하고 있냐? 결국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단순히 주거 용도로만 개발하라고 이런 식으로 땅의 용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땅의 용도에 맞는 필요성에 따라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인데 그 목적이 이제 가로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서비스 이런 시설을 공급해라. 그리고 이 중심 기능을 확보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주거 용도의 최소 비율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업지역이든지 준주거 지역 용적률의 10% 이상은
지상층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하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면적의 20%에서 30% 이상 설치를 해야 되고, 영중률이 아닌 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것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 지구단위 계획 개정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적률이랑 연면적이랑 다르다. 용적률은 물론 이 분모에는 대지면적이 100이라 했을 때 연면적의 지상층에 해당하는 지하층은 제외고 지상층에 해당하는 연면적이 합으로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용적률을 계산할 때 이 연면적이 들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용적률과 연면적은 다르죠. 그래서 이런 건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적률의 10%는 무조건 지상층에 해야 됩니다. 다만 연면적에 대한 규제는 뭐 지상에 해도 되고 지하에 해도 되고 이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 용적률 10%는 지상층에 설치해야 된다. 이것만 좀 조심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울시가 규제를 철폐를 하게 되면 굳이 예를 들어서 아무리 이제 상업지역이라든지 이제 비주거 시설의 용도가 필요한 곳들이 있는 지역이 있을 거고, 여기는 어떤 특정 곳은 상업지역이든 준주거 지역이든 굳이 이만큼 그 최소 비율만큼 비주거 시설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 다른 건데 지금 너무 획일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축소하겠다. 그래서 시장 수요에 맞는 적정 규모의 상가 공급이 가능해진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1만 제곱미터 부지에 준주거 지역은 약 50세대, 상업지역에서는 약 100세대가 공동주택,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더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환경영향평가인데요. 이것도 면제가 확대되거나 절차가 완화된다. 그래서 기존에서 뭐 협의기간도 48일 걸렸는데 이거를 20일 낮췄고요. 그리고 면제 대상도 이렇게 확대가 됨으로써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저도 이제 찾아봤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 이것도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이 환경영향평가, 이게 사실은 딱 이름에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뭐 소음이라든지 진동, 분진 피해 이런 것들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지만 지금 너무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규제로 사업 추진의 지연 등 차질을 불러일으켰다. 이 문구에서도 지금 앞으로 이때까지는 환경영향평가 너무 우리가 규제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도 서울시가 어떻게 바라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이렇게 본원 시민 단계를 가감하게 생략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환경영향평가 좀 자세히 보면 이 환경평가 제도가 이 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평가에도 뭐 전략 환경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아까 오늘 언급된 거죠. EIA, 그러니까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라고 환경에 미칠 뭐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분석 평가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법이 있는데 이거 법이죠. 이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 수단으로서 사업계획 수립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단계로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기존에 운영되었던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동일 목적의 사전 협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각각의 법에 따로 운영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혼선을 받고 있다,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금 뭐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 7월 21일부터 이런 식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법에서 일단 받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왜 결국은 또 면제를 하고자 하냐? 이 목적을 사실 이해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결국은 이 정비 사업의 활성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 동의율 조건, 노후도 여건 이런 것들을 완화해 줌으로써 이 정비 사업이 가능한 대상지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나 사실 지금까지는 실제 사업 추진 단계에서는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뭐 공사비 사실 급등 이슈 때문에 이제 시공사랑 조합들
이제 갈등 이런 것들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서울시가 직접 코디네이터를 뭐 파견을 했다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실제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업 시행 계획인가 이 단계에서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단계를 단축해 주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했다. 그럼 앞으로도 이런 측면에서의 규제 완화는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23일 날 이 보도자료 가져와 봤는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한번 환경영향평가 해외 절차가 면제된 사례가 최초로 정비사업에서 나왔습니다. 수표구역이 있거든요. 거기서 정비사업 최초로 24년 7월 23일 날 이런 면제 동의가 되었고 앞으로 이런 사례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비사업 통합심의와 함께 사업 시행 인가 단계를 단축하겠다. 그래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을지로 상가역에 있는 수표구역 재개발, 이게 33층 고층 빌딩이 가능해지는데 이것에 이제 정비사업 최초로 이게 의미가 있겠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또 어떻게 보면 자신 업적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 뭐 신통기계라든지 모아타운 이런 것들 만든 것처럼 정비 사업에서 있어서도 이 환경영향평가 이거를 면제를 협의 절차를 면제하겠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002년 9월부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08년부터 17년간 면제된 사업이 단 7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뭐 하천이라든지 학교, 병원 이런 특수한 사업이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해서 협의 절차를 면제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하천, 한강공원, 난지권역 특화사업이라든지 뚝성권역 특화사업, 그리고 뭐 학교, 삼육대학교, 서울대학교 무슨 캠퍼스 이런 식으로 병원이라든지 이런 쪽 공공성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면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7개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비사업에서는 면제된 사례가 없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기간을 단축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2단계거든요. 이 두 번째 단계. 그래서 원래는 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여기서 보시면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절차 대비 최소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면제 동의 1개월 시 본안 작성 및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생략 가능하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이런 면제 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원래 기존에는 뭐 대상 사업의 규모가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 이상 이하일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나있거든요. 뭐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면적 18만 제곱미터 그리고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이제 면제를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존에 이런 식으로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든 대상으로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정비 사업에 있어서도 이제 이런 면제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평가 항목, 중복됐던 것을 일어나고 이제 단축시키겠다. 그래서 그 목적은 결국은 건설 경기 활성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런 서울시의 규제 완화에서 지금 또다시 지금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자신이 얼마나 급한지, 주택 공급이 얼마나 급한지 지금 드러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정비 사업에 계속해서 서울시는 기회를 줄 것이라 생각하고요. 이거는 서울시 차원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앞으로 이런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화해주는 정책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제가 도시계획 조례라든지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구 단위 계획, 운영 기준 이런 것들 제가 가지고 설명해 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제 영상 좀 반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